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리스에게 모든 그 패를 건 상태고 푸틴 대통령은 무조건 트럼프 후보에게 패를 거는 상태. 올해 가을쯤에 우크라이나 군의 그 전선이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러시아를 돕는 국가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당연히 떠올렸을 때는 중국과 북한일 텐데 중국과 북한은 러우 전쟁에 어떤 지원이나 포지션 지금 취하고 있나요? 예, 아시겠지만 뭐 북한은 사실은 이 동부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그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고립을 뚫고 나가는 가장 큰 어떤 카드가 바로 러시아 밀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어떤 우호 조약이 상당히 밀착되면서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되었죠. 그런 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에게 밀착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요. 또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다른 그 세계 모든 나라들이 침략국인 러시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러시아의 어떤 뭐랄까 방어권 아니면 어떤 러시아의 그 행동을 지지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일관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일 텐데요. 예, 중국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국제 협약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러시아를 돕고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생긴 어떤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좀 정교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은 하고 있지만 둘 사이 국제 무역이라든지 국제 시장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흐린반도를 점령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를 당해왔기 때문에 사실 국제 경제에서 일정 정도 뭐랄까요 떨어져 나간 상태였거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세계 경제의 어떤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드러나게 그리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압박을 피하는 방법이 미국의 어떤 뭐랄까요 관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행동의 중심을 중국이 아니라 유럽 쪽,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으로 돌린다는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계속 분쟁 상태에 있는 게 중국에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아주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생기는 압박을 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국이고 그러면서도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 때문에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아주 미묘한 뒤에서는 뭔가 좀 도와주면서 공개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기사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 돈주를 재기 위해 금융 제재를 해왔었는데 그 여파로 러시아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중국의 은행 대부분이 러시아의 거래를 끊으면서 비상이다 뭐 이런 게 나오던데 요거는 정말인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사정을 잘 몰라서 뭐 자신 있게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더욱더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의무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의 입장에도 좀 미묘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럼 러시아가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려면 확실히 결국엔 유럽과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되는 게 있는 텐데 이건 앞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모전을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 측 입장에서 전쟁을 단기적으로 끝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마 1년 반이 지난 다음부터는 러시아 전쟁 지도부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때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그 나토로부터 무한정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를 소모해봤자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인력을 소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력은 지원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그 군인이 없으면 전쟁에 수용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 인구 구조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4천만, 5천만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도 워낙 경제산이 그전부터 안 좋고, 네. 국가 운영이 상당히 삐그덕거려가지고, 네. 저출생 국가였어요. 한국보다는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또한 지금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징병 연령대가 20대, 30대일 텐데, 네. 20대, 30대의 비중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 충원 풀이 원래 제한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간 다음에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는 4천만 명인지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3천만 명 정도이고, 그 다음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의 비중은 반토막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소모전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우크라이나 군이 죽거나 또 다치면서 지금은 이제 바닥을 드러나가지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영어로는 프레스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징병관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을 무조건 잡아서 군대에 데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거의 집에서 두음불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불법 이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무지막지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식으로 징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선에서 군인이 모자라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러시아군이 지난 1년, 2년 동안에 수행해왔던 어떤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군인 수가 모자라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전쟁의 어떤 주도권과 승기는 러시아 측에 가고 있고, 조금 섣부른 추측일 수 있지만 올해 가을쯤에 우크라이나 군의 전선이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왜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군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억지로 버텨왔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병력이 모자라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군대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할 때, 만약 그런 예상이 현실화된다면은 러시아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시간을 러시아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협상에 임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의 붕괴를 더 재촉하면서 전선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입장을 보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사 병력들의 사망자 수라든가 민간인 피해 같은 것들은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많겠네요.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이 분분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소모가 상당히 심했다는 사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에 비해서 그러면 러시아는 어땠는가 어느 정도에 했을 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군 못지않게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러시아군이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전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양측에서 죽어나가는 병사의 비율을 볼 때 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의 교전 비율이 5대1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5명이 죽거나 다칠 때 러시아는 1명이 죽거나 다친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전쟁이란 것이 워낙이
프라파간다가 난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그렇죠. 없고 나중에 뭐 10년, 15년 뒤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지금은 좀 그렇죠. 이동적으로 봐야 되죠. 사실 각국에서도 자기들 사기를 위해서도 예, 예. 정확한 정보를 발표 안 할 수 예, 예. 있으니 예.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를 접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소스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스. 예. 우크라이나 측 발표이냐, 러시아 측 발표이냐, 아니면은 영국 측 발표이냐, 네. 뭐 이렇게 좀 그걸 감안하면서 보셔야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한국에게 바라는 건 있나요? 우크라이나는 뭐 확실하게 네. 한국에게 사실은 뭐 지금 아시겠지만 K방산이라고 하나요? 엄청나게 성능 뛰어난 그다음에 가성비 뛰어난 네. 무기가 국제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무기를 직접적으로 받고 싶어 할 것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네. 하겠죠. 예. 지금은 했나요? 아니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국가 기밀에 네, 속하는 네. 문제라서 제가 섭불리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간접이? 이렇게 우회해서 지원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러시아로 보냈을 때 미국과 나토도 빈 창고를 채워야 될 텐데 그 창고를 한국에서 받은 무기로 채운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더 직접적으로 더 많은 양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라고는 압박을 가해 왔거든요. 한국이에요? 예, 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까지는 아마 발걸음을 떼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전황이 바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러시아가 당연히 한국에 압박을 가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당장 거친 언사가 오가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라 했었나요? 거친 언사가 어떤? 2, 3개월 전에 이 외무장관하고 이 대사 사이에 상당히 거친 언사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조금 그때 검색해 보시면 워딩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물론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도 어떤 선을 서로 넘지 않는 어떤 자제심을 발휘해 왔었는데, 그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 정상화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죠. 뭔가 인도적인 입장과 나중에 실리적인 입장 어느 하나 안 고민할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한 몇 달 전에 아주 재밌는 발언을 했는데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드러나게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의 발언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계산된 발언일 수 있는데요. 언짢은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그 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자기네들이 용인하는데 더 나아가면 사실은 조금 안 좋은 거 각오해라.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또 북한이랑 친한데 좀 안 좋을 수 있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감사하게 여긴다는 표현을 하면서 한국을 어떻게든 간에 자기 편으로 장기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어떤 입장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과시하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역사학자들이 약간 흥미롭게 인용할 만한 어떤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2024년 8월에 중순인데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어떻게 무너뜨리고 전쟁은 언제 끝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을부터는 좀 이제 급격하게 우크라이나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이제 그 가능성을 말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만약 실현된다고 하면,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쾌재를 부를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 사이에 반드시 해리스에게 모든 그 패를 건 상태고 반대로 푸틴 대통령은 네. 무조건 트럼프 후보에게 그렇죠, 그렇죠. 패를 거는 상태가 그렇죠. 됐겠죠. 그래서 그 올 연말에 늦가을인가요? 그때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예, 가장 큰 변수인 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설령 거기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서 네. 현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을 유지하든지 네. 아니면 트럼프 후보가 생각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생각보다는 훨씬 더 소극적으로 이 전쟁의 그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협상의 장을 차지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끝나는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이미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잖아요. 예, 예. 거기를 먹는다. 먹은 상태에서 끝나는 거. 두 번째는 돌려준다. 돌려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진격해서 다 먹는다. 예, 예.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느 지금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은 거죠? 거듭 말씀드려 제가 역사학자로서 이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네. 그 상황을 분석하지 그렇죠,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데 다 영토를 다 점령할 가능성은 그렇게 예. 높진 않잖아요. 굳이 제가 이제 하나를 고른다면 네.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군이 네.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 왜 불가능해요? 예, 그 러시아 역량상 사실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 쉽게 말하면 잘 모르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얘기예요. 아, 많이 큰가요? 예, 그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국토가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아, 근데 인구가 그렇게 작아요? 예, 뭐 4천만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아니, 우리나라는 요만한데 5천만. 우리나라가 사실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그 프랑스나 독일보다도 훨씬 큰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를 완전히 점령한다는 것이 사실은 러시아로서도 이제 벅찬 일이죠. 더더군다나 만약에 러시아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총동원해서 전쟁을 한다면 혹시라도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는 지금 그 30만 명, 50만 명 동원의 어떤 규모를 국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정된 군사력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현재 역량을 벗어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역사학자니까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최소한 이제 그 근현대에 국한하더라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서 전쟁이 끝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20세기의 그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다. 그 다음에 1939년의 상황이고 1940년에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을 했었죠. 그것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사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전체 국토를 점령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당장 비근한 예만 놓고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강한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사실 가자지구가 정말 좁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지금 가자지구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리한데도 그 좁은 국토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일 텐데 아무리 러시아가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가진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불가능할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전체 영토 점령은 아마 그 목표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가능성을 제쳐두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영토를 돌려준다. 그건 진짜 안 돌려줄 거야. 안 돌리겠죠. 사실은 그 19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나고 3월, 4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그런 옵션도 그게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중립국화한다는 약을 한 상태라며 하면은 그 군대를 철수해서 걷어들여서 물러나겠다. 이런 그 옵션도 제시하면서 협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보리스 존슨의 어떤 꼬드김을 받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판을 뒤집어 버렸고요. 그 다음부터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 2023년도인가요? 그때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과 루한스크 지역에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예 그 투표까지 해서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그쪽 주민들에게 자국의 그 국적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사실은 푸틴 대통령도 그거를 물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헌법상, 법률상 지금 그 루한스크나 그 돈바스를 돌려준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헌법 위반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협상이 상당히 지난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전쟁 초에는 압도적으로 절대로 우리 영토를 한치라도 러시아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상당히 바뀌어서 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영토를 뭐 돌려주는 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여론이 상당히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협상이 우크라이나 측에 불리하게 그 진행되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영토를 그러면 일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뭔가 러시아가 세계에서 뭔가 정세가 좀 바뀌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로서는 이게 그 항상 골칫덩어리를 안고 지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쟁은 끝나더라도 서로가 앙숙이지 뭐. 예, 앙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돈바스와 그 루한스크 지역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있지만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서는 내가 왜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러시아 영토에 살면서 2등 국민 취급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계속 저항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혹시 그 영국의 경우에 아일랜드의 그 북쪽에 한 30% 정도가 그 아일랜드의 영토이지만 실제 그 영국 영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북아일랜드일 텐데요. 북아일랜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100년 가까이 테러와 어떤 뭐랄까요 계엄령과 어떤 시위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 됐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근데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자꾸 전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게 있나요? 한국은 사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늘 침공만 받았지. 러시아가 그 가진 그 이미지가 호전적인 국가, 침략적인 국가로 각인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요것을 국가 대 국가, 국민국가 체제에서 놓고 보자면 러시아가 20세기 들어서 주변 국가를 침공한 예가 사실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게 헝가리, 뭐 체코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을 20세기 침공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의 배후에도 소련이 있다는 사실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은 이제 국민국가 체제로 놓고 그렇고요. 전통적인 의미의 제국 체제로 놓고 보자면 제국이란 것이 자기 영토가 있고 하지만 그 세력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세력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자면 러시아는 내지는 소련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난 곳에 있는 나라를 침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거 빼놓고는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유럽 국가, 그러니까 소련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그런 국가들을 소련군이 무력으로 억눌러서 제압을 하고 인명피해를 끼쳐가면서 침공했다는 것을 이제 본다면 침공일 수 있겠지만, 당시 그때 냉전 시대에는 이 동유럽 국가들을 소련의 위성국가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성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를 제국으로 볼 때 그 세력권 안에 속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세력권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침공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국제법상 그 독립국가를 침공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어떤 정치 학계에서 볼 때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을 제국으로 본다든지 과거에 영국을 제국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제국 체제로 보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주변 국가를 침공한 경우를 따져보면 조지아하고 한번 전쟁을 했었는데요. 이 조지아도 조금 따지고 보면은 이 침공이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조지아 안에서 2010년대 아마 초반이었을 텐데 조지아 안에서 이제 무력 분쟁이 있었거든요. 거기 조지아 중앙정부와 조지아 안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엔의 그 평화유지군 비슷한 개념으로 러시아군이 그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해가지고 양측의 어떤 무력 충돌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지아 대통령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그 조지아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반군이었겠죠. 반군을 공격하면서 평화유지군으로 와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공격을 당했으니 침공을 받은 것이고 그에 대한 그 정당 방위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5일 만에 조지아 군대를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조지아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과연 그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략했느냐고 보게 된다면은 러시아도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조지아도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21세기 들어서 러시아가 주변 국가를 침공한 예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2014년과 2022년 우크라이나에 국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20세기와 21세기에 소련 및 러시아가 그러니까 물론 그 전쟁을 일으켰고 침공을 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죠.